사람은 누구나 그 속이 복잡하다. 오랜 시간 다른 시간을 살아온 나에게 너는 단순히 나의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는 전혀 알 수 없는 신비한 존재임을 명심해야 한다. 그 속을 알 수 없는 신비스러운 존재라서 너는 늘 오묘한 세계다. 마치 눈앞에 광대하게 펼쳐지는 대자연처럼 겸허하게 다가가야 한다. 우리의 과거 경험으로 쉽게 판단하는 순간 그 끝을 알 수 없는 신비는 허무하게 무너져 내린다. 너라는 존재 안에 감추어진 신비를 겸허히 인정하지 못한다면 누구든지 심지어는 가장 가깝게 느끼는 부모와 자녀 사이라도 폭력과 갈등의 대화를 이어갈 수밖에 없다.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도 예외가 아니다. 가족이나 직장 동료들에게 자꾸 화가 치밀어 오르고 이상하게도 못된 사람처럼 보이는 이유가 있다. 그들을 향해서는 남들보다 더 큰 욕구가 자리 잡고 있다. 존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크다. 그런 욕구가 좌절되면 자동 반사적으로 상대방을 향해 분풀이를 하게 될 수도 있다. 상대방 때문이라고 판단에 퍼붓기도 하지만 결국 자신의 과거 경험 때문일 때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자신의 과거 경험과 지금 여기의 경험 사이에 적절한 거리두기가 필요할지 모른다. 우리가 가장 가깝다고 느끼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부터 마음의 거리두기를 익혀보자. 그래야 한다. 우리는 가족과 지인들을 가장 쉽게 판단하기 쉽다. 그들 잘못이 아니다. 그들의 본심을 너무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할 뿐이다. 실제로는 진짜 그들의 존재에는 전혀 다가갈 수 없다. 마음의 거리두기를 통해서 타인과 만날 때라야 비로소 상대방을 그것으로 전락시키지 않고 나와 너라는 기적 같은 관계로 끌어올 수 있다. 나는 누구나 이것이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첫 번째 단추가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상처를 주지도 받지도 않는 대화법. 너라는 존재 안에 감추어진 신비를 겸허히 인정해야 폭력과 갈등의 대화를 끊을 수 있다. 누구나 일상에서 타인에게 작은 생채기를 남기는 말을 하는 경우는 너무나도 흔하게 일어난다. 단 한마디면 충분하다. 왜 이런 대화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것일까? 상대방을 그것이 아닌 너로 만나고 대화하는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이다. 이때 필요한 방법이 바로 비폭력 대화다. 비폭력 대화는 관찰, 느낌, 욕구, 부탁의 4가지 단계로 이루어진다. 첫 번째, 관찰 단계는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다. 중요한 점은 내가 그것을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의 여부를 판단하거나 평가하는 것을 유보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라면 1단계를 에포케, 즉 판단 중지의 단계라고 이름 붙였을 것이다. 상대방을 관찰하려면 판단을 잠시 멈춰야 하기 때문이다. 누구나 상대방의 모습을 관찰한 그대로 중립적으로 말하기 위해서 잠시라도 에포케가 중요하다. 윤리학자 하와워스의 사례도 마찬가지다. 그는 총을 보자마자 곧바로 아버지의 의도와 진심까지 거의 빛의 속도로 판단하고 말았다. 눈앞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관찰하면서 오늘 아내를 처음 소개하는 자리에서 아버지가 선물로 내게 총을 주신다 까지만 인식해야 했다. 총에 대한 어떠한 판단이라도 최대한 절제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관찰한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다. 두 번째, 느낌 단계는 어떤 행동을 봤을 때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 파악하는 것이다. 이때 느낌을 말하라고 하면 자칫 상대방에 대한 평가를 담은 감정을 표출하는 것이라고 오해하기 쉽다. 상대방과 공유해야 할 진짜 감정은 자신의 욕구가 무너질 때 생기는 내면을 향한 감정이다. 예컨대 하와워스의 욕구는 아버지를 처음 만나는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신의 가치관과 비슷한 사람으로 비쳤으면 하는 바람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런 바람은 총을 건네는 아버지의 모습에서 한 방에 무너져 내렸을 것이다. 그렇다면 2단계의 느낌은 아버지로 인한 분노가 아니라 아내 앞에서 느끼는 수치심에 가깝다. 그러니까 2단계에서는 아버지와 아내의 첫 만남에서 총부터 주시니 내가 좀 명구스럽다 정도의 자신의 내면 느낌을 표현해야 하는 것이다. 세 번째, 욕구 단계는 내면에 어떤 바람이 있는지 찾는 것이다. 나와 그것의 관계에서는 분노밖에 나오지 않는다. 그런데 나와 너의 관계에서는 내가 바라는 바가 충족되지 않을 때 생기는 내 안의 다른 느낌을 알아차려야 한다.
욕구를 먼저 발견하면 내 안에 숨겨진 느낌을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게 된다. 네 번째, 부탁 단계는 나와 너의 관계 욕구를 서로 충족하기 위해 구체적인 행동을 부탁하는 것이다. 하워워스는 미국 사회의 총기 범죄를 줄이고 싶었다. 이럴 때는 총을 좋아하는 아버지를 보고 놀라는 자신의 모습을 이해해달라고 부탁할 수 있다. 또한 아버지의 욕구가 무엇인지 들어보고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과거 개척시대에 살았던 아버지에게 총기는 자신과 가족을 지키는 유일한 무기였을 수 있다. 그러한 욕구를 서로 솔직하게 말하고 이해를 요청할 수 있어야 한다. 갈등 관계를 마주했을 때 이와 같은 4단계 비폭력 대화 과정을 거치면 상대방에게 상처 주지 않는 말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다만 처음에는 실천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차근차근 연습해보는 것이 좋다. 1984년 유엔으로부터 평화 메달을 수여받은 인도의 철학자 지두 크리슈나무르티는 평가가 들어가지 않은 관찰이 인간 지성의 최고 형태다 라고 말했다. 무슨 말일까? 우리는 너무 빠르게 판단한다. 상대방을 보자마자 외모, 옷차림과 같은 그것으로 그 사람을 빛의 속도로 훑는다. 이걸 잠시라도 멈추도록 계속해서 훈련하는 사람이야말로 인간 지성의 최고 형태에 이를 수 있다. 보통 심리상담사를 훈련하고 양성하는 교수들은 내담자를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일을 반드시 보고하도록 한다. 나 역시 마찬가지다. 내담자는 상담사가 자신을 평가하는 걸 느끼고 더욱 불안해질 수 있다. 그야말로 혹 때려왔다가 혹 붙이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나는 상담사에게도 이해받기 힘들어 라는 절망감을 느끼고 상담을 중도 포기할 수도 있다. 굳이 전문 상담사가 아니더라도 우리 모두 꾸준한 관찰 훈련이 필요한 것은 아닐까? 우리는 누구나 무언가를 항상 객관적인 시각으로 평가한다고 생각한다. 마음만 먹으면 사람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도 얼마든지 가능하리라고 믿는다. 하지만 결코 그럴 수 없다. 판단을 할 때는 자기 자신이 절대 기준이 되어 자신의 욕구와 가치관이 반영되기 마련이다. 그렇다면 가치관은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일까? 그것도 아니다. 그 역시 자신의 과거 경험에서 비롯된 느낌과 바람이 은근히 반영된 결과다. 판단과 관찰을 분리하자. 물론 쉽지 않지만 인간의 판단은 객관적이고 불변한다는 생각부터 버려야 한다. 자신의 언어 습관을 가만히 살펴보라. 너 왜 자꾸 화를 내? 같은 말을 자주 쓰지 않는가? 있는 그대로 관찰한 사실을 말한 것 같지만 이는 명백한 판단이란 점을 기억하자. 상대방은 더 크게 소리를 지르던지 황당해하면서 자신은 화를 낸 것이 아니라고 우길 수도 있다. 그럼 우리는 상대방을 향해 화낸 것이 맞다고 응수하기 일쑤다. 이런 대화가 오가는 것 자체가 객관적인 관찰이 아니라 평가가 난무하는 폭력 대화의 시작임을 알아야 한다. 아들, 오늘 목소리 톤이 갑자기 커졌네. 무슨 일인지 이야기해 줄래? 아무리 상대방이 화를 분출해 보인다 해도 화를 냈다고 단정하고 내리게 되는 부정평가를 잠시만이라도 멈춰야 한다. 그래야 비폭력 대화의 첫 단추를 끼울 수 있다. 미국 병원에서 상담 실습을 할 때 실습일지에는 반드시 관찰만 쓰도록 훈련을 받았다. 나는 환자가 슬픔에 가득 차 앉아 있었다 라는 식의 표현을 써서 자주 혼이 났는데 이것을 관찰로 바꾼다면 환자가 창문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라고 써야 했던 것이다. 슬프다는 분명 나의 판단이기 때문이다. 환자가 어떤 이유로 눈물을 흘렸는지는 알 수 없다. 우리의 판단은 너무 성급하다. 상대방의 행동과 표정만으로 빠르게 판단하는 것을 잠시 멈추고 눈에 보이는 것만 있는 그대로 기술해야 정확한 관찰이 된다. 행복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하는 공통적인 주장이 있다. 일반적으로 인간관계를 잘 맺는 사람들이 행복하다는 것이다. 한국인들은 어떤 민족 못지않게 인간관계를 중요하게 여긴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행복지수를 포함한 여러 정신건강 지표에서는 OECD 국가들 중 거의 바닥을 차지한다. 우리가 관계주의자로 살면서도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있다. 타인과 나 사이에 건강한 거리두기를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이 만성적으로 자기주장 결핍증을 안고 살아간다. 자기주장 결핍증을 안고 사는 이들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나와 너의 관계를 살지 못하고 늘 평가받는 그것으로 살아간다.
자기 주장이란 내가 상대방과 당당한 인격체로 만날 때 자신있게 내세울 수 있는 자기 목소리다. 예전에 교내 상담센터에 왔던 한 학생의 사례를 들어보겠다. 간호대 3학년에 재학 중이었던 이 학생은 어느 날 실습을 끝내고 밤늦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너무 배가 고파서 포장마차에서 딱 1인분 남은 떡볶이를 포장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자취방에 돌아오니 룸메이트가 떡볶이를 너무 먹고 싶어 했다. 보통 사람이라면 사정을 이야기하고 본인이 먹거나 일부만 나눠 먹을 것이다. 하지만 학생은 자기는 먹고 왔으니 이건 네가 먹으라고 사온 거라며 떡볶이를 모두 내주었다. 자신도 모르게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다. 친구는 역시 네가 최고야 라면서 좋아했다. 맛있게 먹으라고 말하고 자신의 방에 들어가자 갑자기 마음속 깊이 서러움이 차올랐다. 그만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이 학생이 너무 착해서일까? 아니면 바보 같은 것일까? 상담사로서 추측해보자면 이런 이유일 가능성이 있다. 이 학생은 어린 시절부터 나와 너의 관계 경험이 부족했다. 인격체로 충분히 존중받지 못하고 부정적인 피드백에 익숙해져 있다면 극심한 평가 불안에 시달리게 된다. 어린 시절 외부 평가에 대한 불안도가 높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양보하는 일상을 보내게 되는 경우가 많다. 너는 그저 평범한 아이야. 다른 사람들과는 무조건 잘 지내야 해. 엄청난 학대와 트라우마 경험이 없어도 내면의 목소리는 자연스레 생겨난다. 예컨대 부모가 형제끼리 비교하고 어떤 말이나 행동을 반복해서 지적하면 자신도 모르게 자기 주장을 못하게 하는 내면의 목소리가 생긴다. 룸메이트가 네 유일한 친구 아니야? 그 친구 이러면 어떡해. 그런데 떡볶이를 혼자 먹겠다고? 아니지, 그냥 줘야지. 너는 누구한테나 비난받을 수 있어. 그러다가 너 좋아할 사람이 한 명도 없을 수 있어. 아주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지만 그 짧은 시간에 그간 자신에게 끊임없이 행동가에 대해 역할을 했던 내면의 목소리가 급하게 발동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외부 평가를 불안해하는 내면의 목소리를 들으면 들을수록 나오는 대답은 단 하나다. 착하게 살자. 주위 사람에게 최대한 맞추면서 사는 게 상책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이게 바로 자기 주장 결핍증의 내면에서 나타나는 현실이다. 권수영 저자의 관계에도 거리두기가 필요합니다. 읽으면서 너무 놀랐고 특히 마지막에 읽은 부분 볼 때 그렇구나. 나도 좀 이런 상태인데 설명을 잘 못하겠는걸? 이런 생각을 자주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랑받고 싶어서 막 잘 보이려고 다른 사람한테 무조건 수긍한다. 이렇게만 설명하기에는 그렇게 막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고 싶지 않은데 진짜 그것 때문일까?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게 그냥 그런 경험 너무 지적질을 많이 당하고 거의 뭐 존재 자체를 웃으면서 얘기하는 그런 얘기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살면서. 너는 너에 대해서 조사를 좀 해봐야 돼. 이 외계인 같은 친구야. 좀 이런 느낌이 드는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거의 비슷한 사람한테 들어왔었고 지금은 연락을 하지 않는데 심지어 그거를 되게 웃으면서 들었어야 했어요. 그러니까 기분을 또 거스르면 안 되고 왜냐면 기분 나쁘니까 그만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순간 왜 이렇게 예민해? 너는 이해가 안 간다. 예민하다. 진짜 내 감정을 설명하는 얘기를 했다가는 더 원치 않는 이야기만 더 늘어나는 그런 경험, 그런 것들 때문에 특히 좀 도미넌트하다고 해야 되나요? 약간 좀 군림하는 성격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맞추면 잘 풀리는데 내가 의견을 가지면 이제 망하는. 그러니까 대화도 안 돼요. 근데 그런 사람 옆에 있을 때는 거의 만성적으로 내 의견은 묵살될 거라는 걸 그냥 각오를 하는 게 내가 덜 상처받는 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만성적으로 그런 사람들 만날 때는 좀 무기력하게 어차피 내 마음대로 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고 무조건 맞춰줘야 되는 거죠. 진짜 가끔 가다가 혹시 내 착각이 아니었을까? 내가 또 오해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생각도 가끔 들 때 의견을 제시해보면 싸움으로 번지죠. 그래서 계속 그 관계에서 나오지 못하는 이상 무한 반복이고 한 번 그렇게 배워진 습관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때 뭔가 그 사람이 비슷한 느낌이 들면 그냥 내 주장을 안 하게 되는, 하더라도 굉장히 사족을 많이 붙이게 되는, 이거 너가 꼭 할 필요는 없고 그냥 부담 가지지 말라. 그냥 물어보는 거니까 마음 편하게 가져. 뭐 기타 등등. 그러니까 원래 좀 감정적으로 학대하던 그 사람이 반박을 할 법한, 뭐라고 할 법한 거에 대한 얘기를 다 설명을 막 하게 되더라고요. 그럼 건강한 새로운 사람 입장에서는 이 사람 왜 그렇게 걱정이 많지? 또 그거에 대해서 판단을 받아서 왜 그렇게 걱정이 많아요? 그냥 거의 미쳐가는 거죠. 이거를 몇 번 겪고 나면 그냥 사람을 만나기가 싫어지고, 만나서 잠깐 피상적인 얘기하고 대부분은 들어주고 그 사람에 집중해주고 그 사람 일에 집중하고 그 사람이 해달라는 거 해주고 사진 찍어달라면 사진 찍어주고, 그냥 만날 때 이 예시에 나왔던 학생처럼 상대방에 무조건 맞춰주는 거죠. 저도 이런 내용으로 상담을 받은 적이 있는데 정확한 이 내용은 아니었고, 상담사분이 됐고 그 사람들, 그 이상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들의 문제다. 제발 너가 판단하고 생각하지 말고 다른 세상에서 사는 것처럼 그 사람들이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너가 빨리 그냥 발을 빼고 나와라. 더 이상 생각하지 마라. 그렇게 해서 곱씹지 말고 그 얘기에 계속 매몰돼서 시간 낭비를 더 이상 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덧붙여 주시긴 하더라고요. 그 사람 이야기는 모르지만 당신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 사람들은 정말로 충분히 이상해 보이고 다른 감정적인 학대 케이스들과 굉장히 비슷해 보인다. 저는 이 이야기들의 위로가 되더라고요. 확언을 할 때 부정적인 이야기 말고 나는 무엇을 안 할 것이다. 이런 거 말고 그걸 반대되는 무엇을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라고 하잖아요. 감정적인 치유도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나쁜 스토리는 그만 생각하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면서 즐거운 삶을 사는 것에 집중하는 것. 시간은 계속 흐르잖아요. 인간관계 때문에 힘드신 분들은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것 같아요. 적절한 건강한 거리두기로 평온한 삶 사셨으면 좋겠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